요즘 장안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시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박준 시인을 오늘 모셨습니다. 시집과 네. 산문집이 둘 다 10만 부가 넘는 시인이 아마 근래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물론 책이 잘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 시집이 판매가 잘 되는 것은 물론 기쁘지만 동시에 약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그 부수를 말씀을 해주시면 시집은 11만 부가 나간 것 같고요. 산문집은 한 16만 부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네. 시집이 네.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입으로 그 얘기를 하면 약간 재수가 없어 보이겠지만 나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약간 더 보편에 기대서 나도 이런 적이 있어? 나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이런 것들을 이 좀 많아서 그런 보편이 좀 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시집 발문을 허수경 시인이 하셨잖아요. 욕심이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시인한테 받고 싶다가 욕심이었고 안 써주실 거를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도 못 뵀지만 쓰겠다라고 하셨는데 더 감사한 것은 1년을 더 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시집을 내서 뭔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1년을 더 쓰라니 너무 성천백리역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너무 받고 싶으니까 더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년 후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하필 왜 허수경 시인이 그렇게 좋아서 발문을 받고 싶었어요? 다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시집에 있는 그 백병쟁이 내산에인가요? 뭔가 다 망해버렸는데 망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 고수의 여유로움 같은 게. 어떤 인터뷰 보니까 뭐 아버지가 탄광에 갔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제 시인 개인하고 그 결부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취재를 했어요. 고시원에 대해서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 2달 정도 넘게 멀쩡한 집을 놔두고 고시원에 가는 거죠. 2달 동안 누워있다 온 것 같아요. 고시원에 가서 처음에는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쓰는 것,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타인의 삶에 대해서 제가 재단을 해서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문학적 진실 내에 있는 것이라면 사실이 아닌 것을 써도 무방하다. 그 광부들의 삶을 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똑같고 그냥 인간이 노동하고 그 기본적인 욕망들에 휩싸여서 살다가 병을 얻고 죽는 이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삶의 진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개별적 사실을 어떤 더 캐내서 그것만을 어떤 새로움이라고 생각했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인에 대한 질문도 네. 많이 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도대체 누구냐? 여성을 두고 미인이라고 썼으면 당연히 안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아름다운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다간 아름다웠던 존재들은 다 미인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핵몰년도가 있는 사진이 마지막 시인 거잖아요. 네. 죽음에 대한 원체험이 있는 시인일 거라는 네. 선입관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원체험이라는 게 이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인 것이 전부일 거잖아요. 친누나인데 그 시인 되자마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동안 너무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죽음이란 이 절차부터 형식과 이런 것들도 이제 너무 강렬한 거고요. 자식을 잃은 저희 부모님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죽은 상태와 크게 다름없는 것이잖아요. 그걸 계속 목격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열이 오르는 그런 것들을 자주 앓는데 약간 죽음하고 비슷해요. 고열이 있을 때 그런 게 죽음인가? 그래서 그럴 때 시를 쓰죠. 네. 박준에게 시란과 박준에게 시쓰기란 시란 울음 같은 것 같은데요. 네. 시가 일부러 쓴다고 머리로 쓴다고 써지지 않는 것처럼 또 터져 나올 때 잘 막
참아지지도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는 울음 같은 것이다. 시 쓰기는 같지만 좀 다른데요. 울지 않으려고 부르는 노래 같아요. 밤에 무서울 때 길 걸을 때 노래 이렇게 괜히 부르잖아요. 엄마가 성근을 이러면 더 무서워지지만 어쨌든 울지 않으려고 내가 노래 불러야지 라고 할 때가 저한테 시쓰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같은 거 좀 찾아보니까 하여튼 뭐 신춘문예를 수없이 냈는데 계속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20살 때부터 26살 때까지니까 네, 6년 정도. 주로 등기우편으로 원고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놨는데 지금은 그 영수증, 등기우편 영수증 100장은 넘어요. 우체국에 계신 분이 제가 뭘 하러 오는지 알아요. 처음에 시집 2012년에 내려고 그랬을 때는 뭐 예측이라 짐작을 잘 못했을 거 아니에요. 좋아요. 좋고 감사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인지도가 사실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어요. 강남에 어디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누가 계속 어떤 여자분이 그걸 계속 쳐다보셔서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코가 너무 가려워서 이제 이렇게 긁고 있는데 한참 있다 오시더라고요. 뭐 박준 시인이 아니냐 그래서 맞다. 그래서 제가 또 시무룩해져서 코를 괜히 긁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 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서 달라졌는데 근데 이게 이전에 저의 삶을 걷어찰 만큼 달라지진 않았다는 것이 매력적이에요. 스카이 콩콩을 타는 기분, 이렇게 깡총깡총하는 거. 근데 이게 아쉽다라는 것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편집자로서의 네. 생활, 시를 쓰는 박준 시인, 산문을 쓰는 네. 글 쓰는 사람, 요 세 가지가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두 얼굴,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23시간 정도는 일상인으로 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렁탕을 먹을 때 시인으로 설렁탕을 먹는다고 치면 이 손은 언제 죽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 손은 언제 죽었을까.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예민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새벽이나 한밤중에 이 시인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시인 박준을 위협하는 것은 화인데요. 제가 성격이 소심해서 또 남에게 화를 내진 않거든요. 화가 나도 그냥 가슴에 품고 꽁하고 있지. 일상에서 어떤 화가 쌓이면 상작자로 못 넘어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있고 또 반성하고 이러면서 또 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한이 있어요. 어떤 행동, 어떤 화는 3일 못 쓰는 화. 네, 제가 만약에 타인의 감정을 속였다. 일주일 못 쓰고요. 타인의 감정을 속였다? 이분은 저한테 친밀한데 저는 이 사람하고 친밀하기 싫어서 가짜로 친밀한 척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살짝 눈치를 채요. 그럴 때 세대를 뛰어넘어서 좋아해요. 야, 이 사람이 분명히 그러니까 다 자기 세대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정이입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노래 정말 못하는데 가끔 혼자 있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이 찔레꽃이라는 노래 아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노래 진짜 못해요.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뭐 이런 노래. 잘하네. 근데 이게 이 가사가 뭐냐면 그 엄마가 일 갔고 엄마 안 와서 배고파서 찔레꽃 꽃잎을 따서 이렇게 배고파서 먹는 거거든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고 듣고 좋아하고 혹은 혼자 술 마시다가 노래 듣고 슬퍼지고 이런 이유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엄마 안 와요 일하러 가서
그러면 이제 컵라면을 음. 이렇게 뜯어서 물을 부어서 이제 컵라면을 먹죠. 그 이제 찔레꽃 꽃잎을 뜯어먹는 100년 전의 아이와 100년 후에 엄마 일 가서 안 와서 혼자서 집에서 컵라면을 끓여먹는 아이가 달라졌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쓸 때는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이 네, 저 오늘 이 막스 피카르트라는 작가가 쓴 침묵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옮긴 분이 최승자 시인이세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책 읽고 싶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일로 읽어야 되는 책이 워낙 많으니까 정말 읽고 싶을 때 읽는 독서의 즐거움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위가 아플 때 진경제를 먹고 이런 것처럼 어떤 감정에 놓일 때 이 책을 읽는다라는 것이 약간 있어서 이 침묵의 세계에는 사람이 시끄러울 때 마음과 일이 번잡하고 번다하고 시끄러울 때 그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침묵이라는 이 하나의 키워드로 한 권을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말이 정지된 어떤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침묵이 인간에게 혹은 세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시끄러울 때 읽으면 진짜 좋아요. 침묵은 사랑, 믿음, 죽음, 생명 등과 같은 다른 원형상들과 마찬가지로 본래적으로 자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침묵은 이미 이 모든 것들보다 앞서 존재했고 이것들 모두 속에 들어있다. 침묵은 원현상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났다. 침묵은 사랑과 믿음과 죽음 같은 다른 원현상들을 감싸덮고 있으며 그것들 속에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이상으로 많은 침묵이 들어있다. 즉 사랑과 믿음과 죽음 속에는 사랑과 믿음과 죽음이 완전히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 이상으로 많은 침묵이 들어있다. 또한 한 인간 속에도 그가 평생토록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침묵이 들어있다. 그것이 인간이 드러내는 모든 것을 신비롭게 만든다. 인간 속의 침묵은 그 자신의 삶 저 너머로까지 뻗어나간다. 이 침묵을 통해서 인간은 과거의 세대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과 결합된다. 이번에 그 새 시집이 나오죠? 네. 시를 사실 편수를 채워놓고 완성한 것은 한 2해 전보다 더 한 2, 3년 전의 일인데 그냥 이 조심스러움 같은 것이 계속 지연시켰던 것 같아요. 첫 시집이 많이 팔렸으니까 책이라는 이 ISBN을 가진 상품으로서 성공을 만약에 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상품이 아니라 문학인데 그럼 다음 시집은 상품으로서 잘 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문학으로서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담이 시집을 비교적 지금까지 좀 끌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새 시집 제목이 길어요. 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표지작을 조금만 읽어주시면. 아, 장마. 태백에서 보내는 편지. 그곳의 아이들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제 몸통보다 더 큰 울음을 낸다고 했습니다. 사내들은 아침부터 취해 있고 평상과 학교와 공장과 광장에도 빛이 내려 이어진 길마다 검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처음 적은 답장에는 갱도에서 죽은 광부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질식사나 아사가 아니라 터져나온 수맥에 익사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종이를 구겨버리고는 이 글이 당신에게 닿을 때쯤이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새로 적었습니다. 약간 편지의 형식인데 누구한테 쓰는 편지냐라고 하면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말인데 이거는 저한테는 최선의 고백 같은 것이에요. 네.
보고 싶어라는 말의 다른 말인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100% 알아듣게 고백하면 상대방이 도망가거나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애매하게 알아듣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날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추워졌지? 내일 모레부터 비 온대. 제 눈에는 날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다정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은 날씨 얘기라고 우리가 할 말 없을 때 그냥 툭툭 하는 그 말들조차 그냥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 독자가 읽는 어떤 이런 작품을 쓰는 어떤 그런 작업의 의미는 뭐예요? 만약에 독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그럼 난 시를 안 쓸까? 그러니까 그때는 시 진짜 열심히 쓸 것 같아요.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어떤 목적을 정확히 두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바위 사이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어떤 삶이 흐르는 것에 대한 한 태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